여러분 돌아오셔요. 자, 그러면 다 이제 준비 진도 나와도 되겠습니까? 자, 그럼 나가 볼게요. 근데 자, 요거를 한번 좀 적어 보세요. 자, 윤보선이 대통령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권력을 잡은 상태? 장면 내가 이때가 몇 차 개헌 때다? 3차 개헌 때다. 이 사람이 개헌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3차 개헌 때다. 그리고 이 사람 때 이제 4차 개헌도 하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박정희 군부가 들어오죠. 박정희 군부. 박정희 군부가 들어온 건 이제 5.16 군사전변 때문인데, 5.16 군사전변. 1차 개헌, 발췌 개헌이라고도 얘기하고, 최초 개혁이라고도 얘기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볼게요. 자, 장면 내각에서는 내각 책임제에 따라 뭐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뭐 제가 설명하는 것만 좀 들어볼게요. 이 장면 내각은 4.19 혁명을 통해서 등장한 정부예요. 근데 이 정부가 어, 이 여당, 그러니까 여당이 자유당이었고 야당이 민주당이었는데 이제 민주당이 권력을 잡은 거잖아.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이걸 통해서 이제 나라를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민주당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운 거야. 왜냐하면 이 장면하고 윤보선이 있는데 윤보선이 선배고 장면이 후배야. 그러니까 이 장면의 입장에서는 이제 선배가 너무 이제 윤보선이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윤보선이 틈틈이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 된다고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 그리고 얘들끼리 또 싸우고 여기 보면 당파 갈등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서 당파 갈등이라는 게 뭐냐면은 민주당끼리 싸운 거야. 민주당.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민주당에서 나이 많으신 사람은 윤보선을 지지했고 민주당 중에 젊은 사람은 장면을 이렇게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학생들이 계속 남아서 시위를 했어요. 이 학생들이 좀 과하면 모질한 건 못하다고 우리가 우리가 나라를 바꿨으니 통일도 시키자 해가지고 막 우리가 북쪽으로 가자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시위를 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혼란에 이제 지쳐가고 있을 때 이 박정희가 권력을 잡은 거지. 그리고 장면이 경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실시 못하고 이거는 이제 박정희 군부가 계승하게 되죠. 그리고 4차 개헌 이거 중요하고. 이렇게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박정희 군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6 군사정변. 시험은 어쩌다 한 번씩 나온다. 4.19 혁명 이후 계속된 부정부패와 비안정된 민심에 따라 국민들의 민심이 이제 이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있었고, 미군도 이때 당시에 그 경제개발비도 주지도 않았고, 미국이 군 지원금을 이제 이렇게 해야 겠다. 정부가 미군의 군 지원금을 경제개발 비용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대를 키우라고 돈 줬는데 이걸 경제개발으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군인들의 월급이 동결이 되는 거야. 계속. 이거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군인들의 월급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월급이 동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들은 계속 배고팠고 또 하나는 뭐냐면 6.25 전쟁이 끝나고 제대로 포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의 불만이 쌓여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사람이 바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박정희는 이때 당시에 육사 2기였고, 그 다음에 자신을 도와주던 김종필이라는 사람과 같이 어, 이렇게 군사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을 점령한 뒤 계엄령을 발표하고 장면 내각을 붕괴시킵니다. 이게 정면이에요, 장면. 장면 내각이 붕괴됐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제 민정에서 군정으로 이제 권력이 이양된 거죠. 민정에서 군정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군정이 실시가 되는데 이제 군인이 통치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 통치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곳에서 이제 권력을 잡고 국가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말이 되게 재밌는데 우리가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가 안정이 되면 민정에게 이양한다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안정되면 우리의 권력을 민간한테 넘겨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박정희를 찬양했다고. 와, 이런 사람이 어딨냐.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런 일이 터지는데 자 보자. 첫 번째, 3.15 부정선거자를 재조사하였어요. 재조사를 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거죠. 민심을 얻기 위해서죠. 왜냐면 이제 이걸 물어보는데 4차 개헌 때 안 했어요. 예, 맞아요. 4차 개헌 때 이걸 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안 한 거야. 그래서 이걸 또 한 거야.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고 이게 중앙정보부가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남산에 있는 거죠. 남산에.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고 오늘날 이게 국정원이죠. 국정원. 남산에 가면 이거 있잖아. 중앙정보부. 내가 알기로는 이 중앙정보부가 남산에 있는데 이걸 지금 내가 알기로 유스 호스텔로 바꿨을걸. 그래서 나 코로나 끝나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애기 데리고 여기 한번 가보려고. 이 국정원 그 뭐야 중앙정보부 유스 호스텔 한번 가보려고. 응. 그 다음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실시.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듣습니다. 진사님들 시험에 1차 경제개발, 2차 경제개발, 3차 경제개발, 4차 경제개발, 5차까지 있는 거 이거 외우면 안 된다. 그냥 이것만 공부해라. 경제개발 5개년. 요것만. 요거 나오면 누구 찍어야 된다? 박정희를 찍어야 된다. 박정희를 이제 찍으세요. 그래서 장명 내각에서 실시하지 못한 경제개발 5개년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진사님도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이거 했을 당시에 이제 나이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나이키. 지금 나이키 공장은 다 동남아로 가 있잖아. 이때 당시 우리나라에 이제 나이키 공장들이 이렇게 아디다스 이런 공장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지. 그리고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했고 이거는 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다음 요거 화폐개혁. 환에서 원으로 바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을 쓰죠. 그러니까 이게 왜 화폐 개혁을 하냐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했어요. 결과적으로 앞정부가 인플레이션이 심했어요. 근데 이렇게 화폐 개혁을 하려고 하면 돈이 또 많이 들어요. 그럼 타이 누구한테 뜯었냐? 이때 당시에 기업인들한테 뜯었지. 그다음에 이제 5차 개헌을 한다. 5차 개헌은 중요한 건 대통령 직선제. 그래서 박정희가 얘기했다. 박정희는 뭐라고 얘기했냐? 민정에서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하겠다. 몇 년 뒤에? 2년 뒤에. 그래서 자기가 2년 뒤에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옵니다. 그래서 당선이 돼. 그래서 이제 민정인 거지. 근데 나는 다르게 생각한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할 당시에 그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찍었어요. 실제적으로. 박정희가 대통령이 나왔을 때도. 왜 그렇게 됐냐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당시에 이 군정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9% 정도 찍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민심이 이 박정희한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무조건 총칼로 권력을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좀 무식한 사람이고, 박정희가 어느 정도 그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화면을 돌리면 이제 박정희 군부하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다음에 화폐개혁, 환에서 원, 그다음에 이거 고득점 문제 나왔는데 3.15 부정선거 재조사, 그다음에 아까 뭐 있었죠? 오차개헌. 음, 오차개헌 했다. 오차개헌은 모든 권력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박정희 군부를 다 했습니다. 박정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권력을 잡았을 시기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시기를 흔히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박정희라는 사람의 권력의 초기라고 생각해요. 초기. 이때를 초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의 3공화국. 이때부터는 이제 공화국. 그 다음에 이제 유신체제 이렇게 가는데, 오늘은 유신체제, 오늘은 전두환이 어떻게 대통령 되는 것까지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박정희가 죽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여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중기, 여기가 후기,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3공화국 제5대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출마해서 당선이 됐다. 박정희 당선이 됐어요. 6대 대통령, 6대 국회의원 선거를 했고, 박정희가 5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다. 자, 목표. 경제 제의주의를 목표로 했고, 중앙정보부, 국군보안사, 검찰과 경찰을 강화했고, 이때 덕혜옹주라는 사람이 귀국해 오는데, 자, 이제부터 덕혜옹주가 누군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볼게요. 자, 앞에 좀 볼게요. 그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주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하고의 국교를 단절합니다. 일본하고 국교를 단절한 거.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하고 국교를 단절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선 왕실이 한반도로 들어왔을 때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식민지를 겪었던 일본에 대한 악한 감정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월드컵을 나갔을 때였나? 그때가 53년도인가?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때 당시 아시아 국가들이 너무 못 사니까 월드컵을 나갈 상황이 아니야.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이때 손들어서 그 월드컵 나왔다. 어제 우리나라 최종 예선전 하는 거 축구 하이라이트 봤어요, 혹시? 나 어제 봤는데 하이라이트. 야, 정말 진짜 어찌 그리 못하노. 정말 어제 손흥민 선수가 많이 화가 났더만. 그런 것처럼 이제 예선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예선전도 안 하고 왜냐면 그런 걸 했어요. 자, 월드컵 엽니다. 나가실 분, 나가 국가 손 들어 보세요 하면 이제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아시아 국가에서 두 개의 국가가 손을 든 거야. 하나가 이제 일본, 하나가 한국 이렇게 손을 든 거야. 그리고 1차전을 한국에서 하고, 1차전을 일본 가서 하고, 2차전을 이제 한국에 와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해외 원정을 나가는 거야. 이제 스포츠로. 그래갖고 대통령이 이때 그 축구 선수단을 도열을 하고 악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악수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 귓속말 귀에다가 일본한테 지면 대마도에 죽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귓속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오늘로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손흥민 선수에다가 귀에다가 일본한테 지면은 대마도에 빠져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오늘날 손흥민 선수한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다음은 어떻게 되겠노? 검색란에 뭐 1위 문재인, 2위 손흥민, 3위 빠져 죽을 장소는 어디? 뭐 이런 거 뜨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을 나갔고 예선에 나가서 1차전에 1대1로 비기고 2차전은 2대0으로 이겨서 이제 월드컵 스위스 월드컵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헝가리한테 8대0, 뭐 불가리아한테 뭐 9대0 뭐 이렇게 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민간인이 일본에 가는 것조차도 막았던 시대가 바로 이승만 정권 때라. 근데 갑자기 박정희 정권 때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일본하고 손을 잡겠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러면 이건 여러분 시사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때 당시에 박정희가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거야. 근데 미국이 좋아하는 스토리는 뭐냐면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북한과 중국을 견제해 주는 거야.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그게 잘 안 되죠. 왜? 오늘날 이게 왜 잘 안 됩니까? 오늘날 그게 왜 안 돼? 이제 그 식민지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잖아. 실제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때 그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 박정희가 그걸 한 거지. 이제 우리가 일본이랑 손을 잡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 게 일본하고 국교를 정상화합니다. 그래서 6월 3일 날, 자, 이거 뭐 순서대로 얘기하면, 자, 요거 좀 볼게요. 이제 국교 정상화를 해요. 이제 이 민간인들끼리 무역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게 이제 6.3 선언인데, 일본하고 국교가 이제 정상화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지웁시다. 일본하고 국교가 정상화된 거야. 일본하고 국교가 정상화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일본하고 국교를 맺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악하잖아.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신병원에 있었던 덕혜옹주를 데리고 온 거야. 봐라. 이게 데리고 오면 왕실 사람들도 오고 조선에 그 일본에 가 있던 우리나라 제일 교포들도 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를 좀 이렇게 말캉말캉하게 한 다음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한일 협정이 이제 체결되는 거지. 이렇게 물컹물컹하게 한 다음에 한일 협정을 이제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이 한일 협정 과정에서 이제 뭐가 들통이 나냐면은 몰래 쪽지로 회담한 것이 이제 들통이 나는데 그거를 흔히 이제 쪽지 회담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책을 통해서 볼게요. 자 덕혜옹주가 귀국했고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일본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냐 간단해. 우리가 다른 나라 그런 거 아니야? 그 진사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회사를 세우거나 뭐 할 때 이제 투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투자를 받을 때 얘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돈을 빌려줄 때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겠어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돈을 빌리려고 다른 나라에 가니까 다른 나라에서 돈을 안 빌려주는 거야. 다른 나라에서 왜 돈을 안 빌려주겠노?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과거에 나를 때렸던 놈한테 찾아가는 거야. 나를 때렸던 놈한테. 그래서 과거에 나를 때렸던 놈한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니 나 과거에 나 때렸으니까 그 돈으로 갚아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바로 한일 협정이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협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 시로 나온다. 한일 회담. 그래서 이거를 회담을 하는데 자, 그냥 읽어볼게요. 이런 내용은 이제 시험 보기에만 나오고 보기에만 나오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볼게. 지난번에 이거 이후에 있었던 일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자 볼게요. 자, 한국은 일본은 대한민국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돈을 준다.
근데 돈을 주는 이유가 뭐냐? 독립 축하금이야. 식민지 사과금이 아니고. 응. 그래요. 대경지사님, 좀 쉬워요, 쉬워. 나도 다음 주 13일 날 백신 맞는데 좀 겁나긴 한다. 자, 그다음에 2억 달러 유상 차관. 돈을 빌리는데 장기 차관. 그러니까 나중에 천천히 갚아도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문제점 뭐냐? 약탈 문화재 얘기 안 하기로 하고 군대 위안부 얘기 안 하기로 하고 강제징용자도 얘기 안 하기로 하고 다 이런 걸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거 때문에 이제 이거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요거 시험에 나왔지. 63 시위가 시험에 나와요. 한 번씩 고득점 문제. 왜? 일본과의 회담을 막아야 된다라고 시위를 한 거야. 그럼 여기 쪽지 회담이 뭐냐면 일본하고 회담을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 회담을 어디에서 했냐면 술집에서 한 거야. 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쪽지로 회담한 거야.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쪽지를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 쪽지를 빨리 못 버렸나 봐. 그래서 이게 기자한테 발견이 됐나 봐, 쓰레기통에서. 그래서 이게 공개가 된 거예요. 황당하죠. 응.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생겨났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영친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 이 사람이 이제 귀국했고, 요거 서독에 광부를 파견하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박정희는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박정희가 60년대에 있었던 일을 고르시오, 아니면 60년대 일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뭐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63 시위. 이 63 시위는 뭐냐면은 대학생들이 일본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라고 시위를 한 거야. 이 시위에 여러분 아는 이명박 대통령도 여기 이제 시위에 참여한 거지. 그래서 징역 2년을 받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갔다 오고, 인혁당 사건은 뭐냐면은 이 대학생들이 너무 시위를 많이 하니까 여기에 간첩단이 있다고 이제 거짓 누명을 씌워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인혁당이라는 북한 간첩이 여기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대학생들을 감옥에 가두고 몇 명은 사형시키고 뭐 이랬던 사건. 그 다음에 요거 시험에 나온다. 베트남 파병. 베트남 파병도 역시 뭐 이거는 이제 베트남이 오늘 아프가니스탄하고 비슷해. 베트남하고 북베트남하고 붙었는데 북이 공산주의고 에, 남이 자유주의 진영이었는데 미국이 남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미국이 참전하려 했는데 국내 여론이 너무 안 좋았어.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6.25 전쟁 끝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젊은 사람들을 다 죽일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좀 부담스러워 했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요걸 해요. 브라운 각서. 한국인들을 파병시키자. 대신 뭘 한다? 무기를 대주자. 그래서 미국이 무기를 대주고 사람은 우리가 보냅니다. 한 6만 명이 가죠. 그래서 한국군을 현대화시켜준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때 당시 무기 운반, 무기 수출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어오게 되죠.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베트남 참전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우리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과 인력 수출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이때 벌어온 돈으로 여러분이 아는 그 경부고속도로를 깐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라는 것은 부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깐 거죠. 그 다음에 한일국교가 이제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1차 경제개발을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이때 뭐 중앙일보가 만들어지고, 간호사 파견, 은지지사님하고 관련이 있죠. 이때 간호사가 파견이 가고, 이때 왜 그러냐면 독일 사람들 중에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독일에 광부하고 간호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냈고, 그 다음에 2차 경제개발은 이때 또 이루어지고, 다시 얘기합니다. 이러한 경제개발 5견에 나오면 박정희 찍으라 했습니다. 여기가 마산 수출 자유지역, 경부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만들어지고, 새마을 운동은 나중에 배울 건데 일단 줄 꺼놓고,
그리고 이때 당시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다. 이때 당시에 경제 성장률이 아마 10% 찍었을걸? 11, 12. 11, 12 정도면 경제 성장률이 12, 11, 12면 예를 들어 김은지 진사님 뭐야 김나리 진사님이 취업하고 싶다. 그러면 대학문을 나가잖아. 그럼 6개 기업이 이제 카페트 깔아놓고 이제 나리 진사님이 막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제발 우리 기업에 와주세요. 막 김나리 진사님 몇 시에 맞춰요? 10시에 맞춰요. 그러면 이제 안 가고. 저희 기업은 6시에 맞춰요. 이랬던 시기예요, 이때가.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뭐 나는 별로 그런 말을 안 좋아하는데 세대 간의 갈등 중에 하나가 이게 있잖아. 이때 어른이었던 분들은 취업하기 쉬웠다라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분들 어렸을 때 먹는 것 자체가 힘들었잖아. 그래서 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자가 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지. 음. 자, 6대 대통령 선거를 했고, 자, 요거 좀 잠깐 볼게요. 이때 당시에 이제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어요. 북한의 간첩인 북한 간첩 11명인가 20 몇 명이 청와대를 습격해 옵니다. 그래갖고 진짜로 북한 간첩이 청와대 앞에까지 왔는데 우리나라 국군하고 그때 경찰들이 못 잡았어요. 그리고 청와대 입구에서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군대를 만드는데 그 군대 이름이 이제 실미도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하는 거. 여러분 이 영화 알아요? 실미도. 이것 때문에 설경구 씨가 1억 스타가 되는데 뭐야 알겠어요. 그리고 또 이때 당시 미국 배가 납치되고 무장공비가 오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박정희의 권력을 이 사건이 박정희의 권력을 연장해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한 번 합니다. 왜? 박정희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반공, 두 번째가 경제입니다. 근데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경제 성장을 하면서 당연히 경제 성장만 했겠어? 하다 보면 문제점도 나타나고 이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 중에 강남 개발도 있어갖고 이 박정희 대통령 밑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강남에 땅 사고 이러면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한테 민심이 별로 안 좋아졌는데 딱 요런 게 딱 등장해 주니까 다시 사람들의 관심이 경제에서 반공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또 계기가 마련된 거지.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거 시험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공부하지 마. 요거 시험에 한번 나왔더라. 허례 의식을 없애고 의식 절차를 합리화하고 낭비를 억제하게 만든 제도. 이거 뭔 거 같아요, 지사님들? 그냥 생각나는 얘기해보자. 이거 뭔 거 같아요? 가정의례 준칙. 뭐 얘기하는 거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때 당시 제사를 많이 지내니까 이때 당시 제사를 지내는데 봐봐 생각을 해봐 가뜩이나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제사를 너무 많이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해라 이제 국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요거 시험에 나온다. 삼성개헌 다른 말로 6차 개헌이라고 하는데 근데 얘기할까요? 대통령 3번 하는 거예요 그냥. 어. 대통령 원래 대통령 몇 번 해야 돼? 4년의 연임이제 4년 중임이야. 4년 중임이제. 근데 박정희는 3번을 한다고 한 거지. 응, 3번.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반대했겠지. 근데 박정희를 이때 당시 개헌할 때 국민투표로 붙였는데 이 국민투표할 때 국민들이 좀 찬성을 많이 찍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것도 있었지. 응. 그래서 삼성개헌. 자 앞에 봅시다. 베트남 파병, 삼성개헌 이런 것들이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새 몇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학생들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자 그걸 하기 전에 여기 보면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뭐 여기는 뭐 이건 대충 알 거고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때 당시 아파트를 많이 짓기 시작했는데 이제 아파트가 하나가 무너진 거야. 그래서 이제 무분별한 경제 개발의 원인 중에 하나다 뭐 이런 비판도 있었고 그리고 이때 본격적으로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새마을운동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새마을운동이 왜 시험에 나오냐 다 설명하고 얘기할게요. 이 새마을운동은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운동이 아니고 농촌개발운동입니다. 농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농촌하고 도시하고 격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을 개발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이 왜 시험에 나오냐면 이 농촌을 개발하던 농촌을 이렇게 개발해라, 농촌을 어떻게 해라 이러한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겼어. 그래서 이 기록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어요. 적어보세요. 적으셨나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새마을운동 할 때 이제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인구 조절. 남자들 정관 수술 시키고 여자들한테는 피임법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거, 콘돔 사용법 뭐 이런 것들을 다 이 새마을운동 때 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요거 시험에 나온다. 전태일 분신 사건. 이 전태일 분신 사건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적으세요. 박정희 정권의 붕괴 원인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할 때 당시에 뭘 목표로 했냐면 저임금으로 승부를 걸었거든. 그러니까 저임금으로 수출을 하니까 물건값이 싸니까 이 외국인들한테 먹히는 거야. 근데 이 저임금으로 계속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였고 그 중에 그 젊은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이 노동자 인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한테 편지까지 썼는데도 이게 제대로 되지 않자 이 사람이 분신 자살을 합니다. 그러자 처음에 이건 거지. 약간 일제강점기로 비슷하면 처음에 노동운동은 생존운동이었어요. 약간 생존운동. 노동권을 보장해 주세요. 이게 초반의 모습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민주화 운동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학생들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학생 중에서 누구? 대학생들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민주화 운동에 이제 누가 또 가세하기 시작했냐면 학생은 기본적으로 했고 이제 노동자까지 가세하게 되면서 이 박정희 정권의 붕괴 원인이 된 거지. 이 전태일 부신 사건이. 그러니까 전태일 부신 사건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 7대 대통령 선거, 이제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제 김대중. 이 김대중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랬대. 이 김대중 대통령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연설문을 되게 잘 쓰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 박정희 정부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나왔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뭐 있냐면은 첫 번째 너무나 빠른 경제 성장에 따른 문제. 두 번째 소득의 불균형 뭐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이제 승부를 걸었는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떨어질 뻔합니다. 선거에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제 떨어질 뻔하자 이제 겨우 선거에 붙었는데 이제 이때부터 박정희가 느낀 거는 그거였죠. 더 이상 국민이 나를 찍어주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나를 찍어주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뭘로 가냐? 자기가 영원히 권력을 잡아야겠다고 이제 유신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여러분 교련이라는 거 알아요? 교련. 여자는 구구법 배우고 남자는 총검술 배우는 거. 내가 교련 마지막 세대인데. 우리 때는 총검술하고 뭐 구구법은 안 배우고
그냥 국어법 체육 선생님이 국어법 가르쳐주고 축구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2학년 때 시간표를 받았는데 5교시가 그 밥 먹고 5교시가 교련이야. 6교시가 체육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체육 선생님이 우리가 2시간 연달아 보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공을 2시간 동안 차는 거야. 45분씩 뛰는 거지. 전후반. 이제 막 토하는 거지. 여자애들은 계속 이제 소위 말하는 노가리만 까고. 그다음에 요거 자, 이제부터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 보겠습니다. 이제 이 시기를 박정희 정권 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앞에 볼게요. 새마을 운동. 그다음에 또 뭐 있었지? 전태일 분신 사건. 자, 이런 사건 계기로 이제 유신 체제로 갑니다. 유신 체제. 자, 유신 체제로 가는 거를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뒤에 있는 게 좀 이해가 되는데, 자,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이때 당시에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했다. 남자들은 장발, 여자들은 미니스커트. 이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건 책에서 봤는데 이때 당시에 미국의 통기타 문화, 장발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청년들이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민주화 운동을 요구를 했는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민주화가 돼 있는데 뭘 민주화를 해요? 이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제 이 당시에 그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데 뭐 시민권을 늘려달라. 그 다음에 뭐 선거권을 달라, 여성들의 선거권을 달라, 이러한 운동들을 이제 젊은 학생들이 했는데 이때 운동을 할 때 이제 통기타를 치면서 그 시위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이제 한몫을 하게 됐고 그 대표적인 가수가 이제 양희은 씨가 대표적인 양희은 선생님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나도 이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경제가 안 좋을수록 여자들의 치마가 짧아진대. 나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 치마가 짧으면은 이 패션을 이때 당시에 옷이 짧으면은 짧은 그 옷감이 싸지니까 적은 돈으로 이쁨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뭐 풍기문란으로 잡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박정희 정권을 비꼬기 위해서 젊은 학생들이 했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설이고 그러니까 시대에 따른 이제 의상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뭐 지난번에 문성대학교 교수님들끼리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유신 여러분 요거 시험에 나와요. 7.4 남북 공동성명 요거 시험에 나와요. 자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왜 유신 체제가 되고 주체 사상이 되는지를 모르는데 자 봐요. 이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있었어. 굳이 공산주의 국가랑 싸울 이유가 없어진 거야. 근데 박정희가 권력을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공이고 하나가 경제라고 했는데 경제도 이제 예전 같지 않고 반공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고 하니까 이제 박정희가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박정희가 권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쯤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의 정부의 입장이 맞았던 거예요, 생각에. 그래서 한 게 7.4 남북 공동성명.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제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체결하는데 이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단어가 나오면은 유신체제 찍어야 돼.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나오면 유신체제 찍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요거.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끼리 스스로 통일을 하자. 다른 나라 간섭받지 말고 평화롭게 통일하자. 그리고 우리끼리 단결하자. 이런 식으로 남과 북이 만나서 진짜 그때 당시 우리 아버님 얘기 들어보면 진짜 통일되는 줄 알았대. 분위기가 거의 통일되는 분위기처럼 갔었어. 그래서 통일기구도 만들었어. 그 통일기구 이름이
남북한의 관계를 조절하자 해서 남북조절위원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게 나오는 거지. 잘 들어야 돼. 진생한테 물어볼게. 통일되면은 공산주의 해야 돼, 자유주의 해야 돼. 이게 포인트지. 통일되면 공산주의를 해야 돼, 자유주의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자유주의지.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노? 그렇지. 이거에 대한 이거를 이용하는 거야. 자, 이제 잘 들어야 돼. 남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우리가 통일하려고 하니까 저쪽 위에 있는 북한 사상이 너무 강력한 거야. 그래서 북한 사상한테 우리가 먹힐 수가 있으니까 통일되면은 우리의 사상이 좀 더 강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만듭시다 해가지고, 그러면 남한에서는 자유주의를 좀 더 공고히 하자는 얘기거든. 그 얘기가 북한한테 점령당하지 않고 우리만의 그 영향력을 확보하자. 그 영향력을 확보하는 게 뭐다? 유신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유신이 누구냐? 박정희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북한에서 뭐라고 했냐면, 남한의 자유주의 사상이 너무 세다. 이거는 위험하다. 우리끼리 단결해야 된다. 우리끼리 단결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한 거야. 우리끼리 단결해야 된다. 그게 바로 주체 사상. 이게 이제 김일성을 중심으로 모이자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 아니겠어? 이 사건 이후에 나타난 현상으로 옳은 것은 남한과 북한에서 독재가 시작되었다. 이게 포인트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왜 틀리냐면은, 외교 관계를 하고 있는데 왜 남한과 북한에서 독재 체제가 시작되냐,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많이 틀리는데,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 결국 두 국가의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회담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 우리가 이 회담에서 만일 통일이 되면 우리의 사상이 먹힐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사님들? 됐습니까? 자, 이해가 돼요, 진사님들? 혹시 안 되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요게 요거. 자, 그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유신체제 형성 볼게요. 배경, 닉슨 독트린. 닉슨 대통령이 발표했다. 우리는 더 이상 공산주의 국가와 싸우지 않는다. 근데 이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냥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돈이 많이 들어갔고, 이때 당시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왔거든. 그래서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타 국가에 간섭을 하지 않는 거야. 타 국가를 더 이상 간섭하면 안 돼. 왜? 타 국가를 자꾸 간섭하게 되면은 경제 위기가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얘기는 이제 반공 체제가 무너지는 거고, 베트남 전쟁에서 지고 뭐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경제 불황, 전태일의 분신 사건, 이러한 것들, 민주화 운동의 본격화. 이 민주화 운동이 이제 민주화 운동하고 노동 운동하고 이제 손을 잡는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고, 결국 박정희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1972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을 만들어서 유신헌법을 만들어요. 이것도 역시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이것도 국민들이 찬성해줘요. 선생님, 왜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찬성해줘요?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들은 게 있는데, 다른 문제인데, 앞에는 진짜 국민들이 경제 성장을 해서 찍어줬고, 이거는 왜 다른 문제냐면은, 이때 당시에 박정희가 이 유신 체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 보고 단체로 거의 약간 찬성을 찍으라는 식으로 했고, 또 하나는 군인들. 근데 아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이거
찬성 찍기 싫어가지고 군복 벗었다는 분들도 제법 있었거든. 음. 그래서 결국은 이 7차 개헌이 통과가 됩니다. 그럼 7차 개헌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이거 치울게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유신 7차 개헌. 7차 개헌 유신. 유신헌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신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통일주체 국민회의. 통일주체 국민회의.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뭐냐면 이거 간선제. 대통령을 간선해서 뽑는 거야. 이제 직선에서 간선으로 뽑는 거야. 그럼 볼게요.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직선에서 간선으로 바꾸었고,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중임 제한은 없다. 대통령 긴급조치권, 대통령이 마음대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법. 그리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렇게 되면 법이 마음대로 통과가 됐겠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고, 민족 주체 강화, 충효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거 쓸데없는 얘기인데 박정희 정부가 태종 이방원, 세조 이러한 한국사 연구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질문, 태종하고 세조한테 왜 투자를 할까? 이 왕들의 공통점은 뭘까? 독재를 해도 국가가 발전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독재를 해도 국가가 발전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제 유신헌법을 요새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 유신 저항하는 거. 개헌 100만 명 서명 운동 요거. 그 다음에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 김대중 납치 사건. 이 김대중 씨가 이때 당시에 일본에서 이 유신에 대해서 안 좋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는 강연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정원이 이 밤에 몰래 밀항을 해가지고 김대중 씨를 납치해가지고 태평양 앞바다에 버리려 했는데 그때 미국 CIA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김대중 씨를 집에 편안하게 데려다 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개헌 청원 운동. 이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게 왜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은 7차 개헌을 했다 이후에 있었던 일을 고르시오 하면 보통 요게 나옵니다. 이 장준하라는 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그 한국 광복군에서 활동했던 분이에요. 한국 광복군 20명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이 이제 박정희의 독재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인데 이분이 산에서 암살당했어요. 지금도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석유파동.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자, 진사님 지금부터 얘기하면 잘 들으세요. 박정희 정권 하면 경제개발, 박정희 정부의,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의 경제 나오면 300 찍고 박정희 정부의 경제 나오면은 경제개발 5개년 석유파동 이렇게 2개 찍으세요. 다시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나오면 300, 박정희는 경제개발 5개년 석유파동 이렇게 2개 찍으세요. 이때 당시에 중동 국가가 석유 가격을 동시에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석유 가격이 오르니까 이걸 극복해야겠지. 어떻게 극복하냐? 직접 건설 현장에 가서 직접 석유를 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강대국들이 다 팠거든. 그리고 뭐 쭉쭉쭉 보다가 유경수 여사가 그 제일교포. 이 제일교포인데 이 사람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뭐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 이 유경수 여사가 이때 그 저격을 당해요. 이 남자가 그
박정희를 쏘려고 했는데 그 부인을 영부인을 쐈어요. 유경수 여사가 이때 저격됐고 잠깐 쓸데없는 얘기인데 유경수 여사가 되게 좀 박정희 대통령을 잘 옆에서 보필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좀 어렵거나 뭐 이런 일이 있거나 또 교만하지 않도록 이제 유경수 여사가 잘 잡아줬다고 해요. 그다음에 제4차 경제개발 이건 그냥 읽어보시고 요거 나온다. 2차 석유파동. 그다음에 요거 시험에 나온다. 수출 100억 달러 돌파. 요것도 시험에 나온다. 이거 안 나온 적이 없다. 이거 특히. 그다음에 요거 YH 무역 농성 사건.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옆에다 뭐라고 정리하면은 박정희 정권의 붕괴 원인 중 하나인데 이 YH 무역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YH의 무역 회사가 이때 부도가 났는데 여기 일하는 여성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안 준 거예요. 그동안 장기간 일을 시키고 괴롭혔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무역 회사의 경영 부실, 그다음에 해외 자금 유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자 직원들이 시위를 했는데 이 시위가 잘 안 되자 이 사람들이 그때 야당의 대표였던 김영삼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그 김영삼 씨 맞아요. 이 김영삼한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 김영삼이 오케이 알겠다고 들어주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들여다쳐가지고 여공들을 머리를 끄잡아 당기고 때리고 그리고 일부 여공들은 도망가다가 떨어져 죽고 불타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방송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경제 성장을 열심히 해봐야 돌아오는 거는 그 군사 정부만 배불리는 거다. 이러한 인식이 이제 좀 대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여공들을 현혹시켰다는 혐의로 이 김영삼이 의원직에서 제명됩니다. 그러자 이 김영삼이 의원직에서 제명되자 이 사람이 부산 마산에 내려가서 여기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같이 시위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부마항쟁이에요. 그래서 이 부마항쟁의 주체적인 대학이 부산대, 경남대 이런 대학들이 이제 부마항쟁의 대표적인 학교들이죠. 이 부마항쟁이 그 영화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이병헌 씨 나온 영화였는데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봤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 잠깐 좀 예고편 좀 볼까요? 우리 예고편을 보면 좀 바로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이 영화 진짜 재밌게 봤어요. 이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는 뭐냐면은 나도 듣고 싶어. 이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그 박정희 정권 말년에 이 중앙정보부에 있는 부장들, 남산에 있는 부장들, 중앙정보 부장들끼리의 이제 갈등을 이제 그린 영화인데 잠깐 좀 볼까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옆에 있던 2인자들에 대한 갈등이죠. 이병헌 씨는 진짜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카카,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썩은 권력의 끝에 있는 바로 프레지던트 파! 그 배신자 새끼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당장 잡아가지고 무궁화 퇴비로 쓰셔요. 제가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가깝게 용서 빌어. 너 미국 애들이 박통을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것 같아? Park is finished. Things will change. I will make sure of it. 사람은 인격이라는 게 있고 국가는 국격이라는 게 있어. 각하가 국가야. 국가 지키는 게 내 일이야.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야 이 새끼야. 너하고 나하고 그냥 머슴짓 한 거야, 규평아.
계엄령은 안 됩니다. 지금 날 협박해?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도 희생시켰는데 100만, 200만 밀어버린다고 이 큰일 하겠어요? 그 새끼들 세상이 언제쯤 끝날까? 세상이 바뀌겠어? 이름만 바뀌지. 카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자, 아이씨,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야겠네. 안 하려 했는데 안 할 수가 없겠다. 이거를 해야 여러분이 전두환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를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뭐 이거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말년이 가면은 이 유신 체제를 하면서 대통령 자, 이것도 잘 들으세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게 뭐냐면, 일단 이것 좀 보자. 이때 당시에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통일주체 국민회의, 통일주체 국회의원, 여기다 적어주세요. 통일주체 국회의원. 그다음에 대통령이 선별한 국회의원, 그 다음에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얘 3분의 1, 얘 3분의 1, 얘 3분의 1. 근데 이쪽이 다 박정희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3분의 2가 박정희 대통령 쪽이었지. 이 국민이 뽑은 3분의 1에 이제 누가 있냐? 이제 김영삼, 김대중, 이제 김종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학생들이 나한테 질문하던데 김종필은 원래 박정희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삼선 개헌 이후로 둘이 갈라섰거든. 그래서 이러한 관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말년에 측근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박정희가 어떻게 권력을 잡냐면 이렇게 권력을 잡죠. 박정희는 첫 번째, 청와대 비서실장에는 그 차지철이라는 사람을 이제 앉히고, 그다음에 중앙정보부에는 김재규라는 사람을 앉히고, 중앙정보부 김재규. 그다음에 국군 보안사라는 게 뭐냐면, 이 군대에 너무 자기 사람들 심어 놓으면 티가 나니까 이 군대 보안, 전화하는 거, 군대 이동하는 거, 이런 보안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보안사에 이제 전두환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 명이 실질적인 권력가였다고. 그래서 청와대는 박정희 대통령을 지켜주는 건 차지철, 그다음에 중앙정보부는 이제 국가의 정보라든가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부서, 그다음에 보안사는 이제 군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맡았는데, 이 차지철하고 김재규가 이제 성향이 안 맞았어요. 그리고 이 김재규라는 사람이 박정희한테 쓴소리 하기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박정희가 김재규를 좀 좋아했어. 근데 이제 말년이 가면은 이제 박정희하고 김재규하고 사이가 멀어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차지철이 약간 좀 장군형이 아부형이거든. 그래서 뭐 안 되면 총칼로 밀죠, 뭐 아부하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김재규하고 이제 차지철하고 관계가 점점 멀어지다가, 이 김재규하고 차지철하고 이제 결정적으로 사이가 멀어진 게 바로 이 부마 항쟁이에요. 김재규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YH 무역 사건을 보고 김영삼을 불러서 대화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차지철은 그냥 의원직 제명하고 그냥 가택연금이나 시키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박정희는 가택연금하고 의원직 제명을 시키면서 이때 시위가 더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재규가 이제 부산에 가서 시위 현장을 봤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 김재규가 부마 항쟁을 봤는데 자기가 보고 느낀 점이 4.29 혁명이랑 비슷한 거야. 왜냐하면 이 김재규라는 사람이 4.29 혁명을 본 사람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20년 전에 4.19 혁명하고 비슷한 거니까 자기가 청년 때 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김재규 입장에서는 이거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박정희한테 가서 이거 심상치 않으니 대화로 푸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차지철은 군대로 밀어버리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뭘 선택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김재규의 말을 안 들어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는데 그게 12.6 사건이에요.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죠. 12.6 사건인데 그 영화를 이제 암살을 했는데 이제 내가 좀 궁금한 건 뭐냐면 이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암살한 건 좋은데 암살을 하고 그 뒤에 일을 생각을 안 했나 봐. 그래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고 그 시신을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고 그 시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반대되는 사람을 불러갖고 이렇게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이 김재규라는 사람이 중앙정보부가 자신의 권력기구인데도 이걸 놔두고 국방부로 가게 된 거야. 그래서 국방부에 가니까 자신의 세력도 없고 동시에 이제 김재규가 가서 차지철이 박정희를 암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서 믿어주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가 내가 권력이 미치는 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김재규는 계속해서 의심을 받다가 결국 전두환한테 잡힌 거야. 이 박정희 암살 혐의로. 근데 이제 전두환은 이번 기회에 권력을 잡자 해가지고 이 김재규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데 거슬리는 사람을 이 김재규와 같이 엮어가지고 제거해버린 거예요. 전두환이.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자신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두환이 폭주하는 것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최규하 대통령하고 이런 몇몇 사람들이 이제 정승화라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이 전두환 보고 나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전두환이 이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구였던 노태우, 실제로 한 살도 많아요. 노태우와 손을 잡고 국방부를 장악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12.12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2.12 사건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어찌됐든 박정희의 12.6 사건을 이용해서 이제 신군부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신군부가 누구냐 이제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박정희 정부가 이제 권력이 붕괴된 원인은 박정희 정권의 그 권력이 붕괴된 이유는 전태일 분신 사건. 또 뭐 있겠어요? 부마 항쟁. 요것들이 이제 시험의 주요 원인이다. YH 무역 사건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게 영화 마지막 장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전두환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자, 지난번 여기까지 해서 박정희 정권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체력만 된다면 그냥 전두환까지 다 했으면 좋겠구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체력이 안 된다. 지금 계속 눈이 감긴다. 참, 진쌤 내가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잠깐 설명 좀 할게요. 어디 보시냐면은 저기 내가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 설명 안 했더라. 저기 제일 위에 올라가면 그 윤보선 내각 있죠. 찾았습니까? 요거 264쪽 찾으셨어요? 264쪽 좀 펴볼래? 자, 여기 보면 3차 개헌이라는 게 보이죠? 3차 개헌. 찾으셨습니까? 3차 개헌 요거. 여기에 보면 3차 개헌은 허정의 과도 정부일 때 한 거예요.
아시겠죠, 진사님들? 허정의 과도정부 때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허정의 과도정부 때 했는데 이게 내각 책임제잖아. 그럼 내각 책임제라는 것은 의회의 권력이 크단 말이야. 의회에 너무 권력이 크니까 의회를 둘로 나눈 거야. 그게 바로 참의원, 민의원으로 국회를 둘로 나눴다고. 그래서 이 얘네들이 이제 상원이고 민의원이 하원이 되는 거죠. 국회를 둘로 나눈 거야. 그래서 참의원, 민의원 나오면은 3차 기한 찍어야 되고 내각 책임제 찍어야 된다고. 그 문제가 이제 이런 거라고. 자, 민의원, 참의원. 3차 개헌이죠. 그러면 내각 책임제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했다 이거죠. 베트남 파병, 박정희, 반민족 이거 반민족 행위조사 이거 누구야? 이승만. 국민연금 이거 나중에 배울 거니까 패스. 금융실명제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거니까 패스. 그래서 정답은 1번. 진사님 요것도 기억하시고 수출 1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렸어요. 수출 100억. 이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가서 한 건데 요것도 한번 보시고. 진사님 요거 좀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3번이 되겠고, 나머지는 안 배우지도 않았어요. 5번이 누구예요? 혹시 5번? 5번. 5번이 누군 것 같습니까? 5번. 문직이요. 그렇죠. 이승만이죠. 이승만. 농지개혁은 이승만입니다. 지난주 여기까지 해서 일단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가 있었고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박정희 정권을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전두환 군부와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진도를 다 끝내도록 하고 오늘 금요일이죠. 그죠? 9월 6일 날 모든 진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8시 30분에 제가 근대사 복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